여러분은 말씀과 기도로 충전돼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게 영향력입니다. 그게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리더십 9번째 강의 맡은 한옥 목사입니다. 여러분 겨울이 많이 추워졌는데 정말 추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마음이 추운 사람들인데 세상에서 가장 잘나 보이는 사람들인데 가장 마음이 추운 사람들이 바로 리더입니다. 어떤 고위공직자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었는지 어떤 고위공직자였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취임했을 때 굉장히 높은 자리였기 때문에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랬더니 전임자가 참 잘한 사람이었거든요. 전임자한테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맡은 직을 잘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내가 봉투 3개를 줄 테니까 정말 이 리더십에 위기가 오면 열어봐라 그런 거예요. 알았다고. 그래갖고 이제 그 자리를 맡아서 가고 있는데 진짜 처음에 큰 위기가 터졌어요. 할 수 없이 그 첫 번째 봉투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전임자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워라. 그래가지고 전임자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우고 그 위기를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지나가서 두 번째 위기가 왔어요. 두 번째 봉투를 딱 열어봤더니 참모들을 싹 갈아라. 그래서 참모들한테 책임 전가를 싹 갈아버려라. 그래서 전체 참모진을 갖다가 쫙 쇄신했어요. 다 갈았어요. 세 번째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딱 열어봤더니 봉투 3개를 준비해라. 딱 그 말이 나오던 거예요. 이 리더십이란 것이 그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대통령, 담임 목사, 무슨 장관, 총장 화려한 것 같지만 리더가 되고 나서는 매일 밤마다 잠 못 이루는 그런 고통의 순간들을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 스톨츠라는 미국의 유명한 어떤 학자는 자기는 인간의 그 인생의 성공 여부에서 우리가 IQ 얘기를 하고 감성지수 EQ 얘기도 하지만 자기가 보기에는 AQ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AQ가 뭐냐 하면은 Adversity Quotient라는 Adversity는 영어로 역경이라는 뜻이죠. 예, 제가 누굴 시키려고 그랬는데 역경지수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이 아무리 IQ가 뛰어나고 감성지수가 타고나도 역시 인생이란 것은 끝없는 생각지도 못한 변수와 시련과 질병과 배신과 실패를 겪어나가는 것인데 이 역경지수가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성공을 측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엘리트들이 리더가 되지 못하는 것이 역경지수가 낮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역경에 딱 부딪혔을 때 20%의 사람들은 무슨 역경만 부딪히면 싹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소리 뻥뻥 치다가 전쟁터로 말하면은 적군이 총알이 날라오면 도망가 버리는 지휘관, 이 사람들을 quitters, 포기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20%의 인구는 똑똑한 척하다가 무조건 위기만 나면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나면 도망가 버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넘어갈 의지도 없는, 그렇다고 들어가지도 않는, 그래서 위기 앞에서 그냥 캠프 치고 앉아있는 캠퍼들이 있습니다. 그냥 현실에서 안주하면서 넘어갈 생각도 하지 않고 도망가지도 않으면서 그냥 쉽게 죽치고 앉아있는 이 캠퍼들이 인구의 한 6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위기가 와도 딱 넘어가는 이 의지의 사나이들, 이런 사람들이 클라이머들이라고 하는데 넘어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한 20%.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신문 잡지에서 보면 뭔가 이뤄내는 그런 사람들이죠. 폴 스톨츠의 연구는 여기서 끝나는데 여기다가 이제 한홍의 연구가 더해진다면 저는 넘어갔다가 그럼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다시 돌아와서 얘들을 데리고 가는 사람을 저는 리더라고 부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만 쏙 넘어가지 말고 데리고 와서 남을 성공시켜 줘야 돼요. 몇 프로 안 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가 합니다. 남을 성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 와서 이 불쌍한 이 캠퍼들을 격려해가지고 데리고 가서 그리고 이 퀴터들도 어디 도망간 놈들 좀 잡아가지고 이렇게 좀 데리고 오는 역경지수. 우리가 보는 수많은 뛰어난 리더들을 보면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 역경을 견디지 않고 수없이 많은 잠 못 이루는 밤을 겪어보지 않고 거기까지 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역경지수가 약하면은 큰일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옛날 일본의 마쓰시다 전기라는 회사 아십니까? 큰 일본의 기업인데 우리로 말하면 뭐 삼성, LG, 버금가는 큰 기업이라서 누구나 입사하고 싶어하는 그 기업이죠. 거기에 입사 시험에 수석 입학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엘리트 코스로 쫙 와서 동경제대에도 수석으로 들어가고 수석 졸업하고 마쓰시다 전기 입사 시험도 수석으로 붙었는데 문제는 그 입사 그 시스템의 그 컴퓨터 전산 에러로 이 사람이 불합격 처리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불합격됐다는 편지가 간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평생에 자기 처음 겪어보는 충격이에요. 시험 떨어져 본 거 이건 처음이거든요. 그날 밤에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전산 에러였다는 통보가 갔을 때는 이미 죽었던 거죠. 그러니까 언론은 이 아까운 천재의 죽음을 많이 애도했고 마쓰시다 전기도 너무나 사과하면서 많은 보상을 해주고 장례도 막 쳐주고 그랬지만 나중에 뒤에 들은 얘기로는 이 마쓰시다 회장이 중역 들고 앉은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청년한테는 애석한 일이지만 우리 회사로 보면은 잘된 일이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인생의 시련 앞에서 목숨을 끊어버릴 정도의 나약한 심력을 가진 친구가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 때 입사시험 1등이니까 분명히 엘리트 간부 코스를 될 텐데 회사의 큰 위기 상황에서 중역급이 그렇게 의지를 팍 놔버리면 우리 회사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가 왔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나는 실패를 안 해본 사람보다 사람이 정말 위험한 인재라고 생각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AQ 역경지수 우리 민족에게 이게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게 강하죠. 많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한국도 그렇습니다. 한국 민족 전체는 하나님이 글로벌 리더로 쓰기에 아주 좋은 이 역경지수가 물론 이게 한이 되면 안 되지만 강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리더십의 시너지, 부드러움과 강함의 시너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리더십 하면은 아주 터프한 사람. 그래서 그냥 처칠이나 나폴레온처럼 얼굴만 딱 봐도 카리스마가 팍팍 풍겨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리더십의 대가가 있습니다. 리더는 어쩔 수 없이 모진 결정을 해야 되는 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야당을 너무 오래 한 사람의 문제는요. 이 파워를 잡은 사람의 이 리더의 심정을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자기가 부모 되기 전까지는 절대 부모 심정 이해 못합니다. 아버지의 독재가 미워서 내가 아버지가 되면 반드시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말한 사람일수록 그렇게 잘 못해요. 시집살이 많이 한 며느리가 자기가 리더가 되면 시어머니가 된다는 거 리더가 된다는 거죠. 며느리한테 천사같이 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집살이는 전수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로베스피에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반항적인 야당이 정권 잡으면 가장 무서운 독재자가 된다. 민주 인사들이 자기가 정권 잡으면 민주주의 잘 안 해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선배가 돼 보면은 치고 올라오는 후배가 얼마나 싫은지를 알게 됩니다. 리더의 자리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싱가포르를 건국했던 리콴유 전 총리도 참으로 모진 일을 많이 해야만 했습니다. 싱가포르에 부정부패가 없기 위해서 모든 뇌물 수수를 갖다가 엄중하게 벌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하루는 걸려 들어온 사람이 탁월한 건축 설계사로서 싱가포르의 그 수많은 건물들을 외국 회사와의 수주를 따내서 현대 싱가포르를 만든 건축가였는데 싱가포르의 리콴유의 소꿉동무였어요. 100만 불의 뇌물 스캔들에 연루됐습니다. 사실 그 친구가 싱가포르에 벌어준 돈으로 보면은 정말 조족지혈, 세 발의 피죠. 친구가 너무 매스컴이 때리니까 견딜 수 없어서 리콴유에게 몰래 찾아와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렇지만 리콴유는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이를 악물고 친구로 돌려보냈는데 친구는 국민 여론의 매서운 질타 앞에 수치를 못 이기고 자살해버렸습니다. 리콴유는 그 슬픔을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그 친구가 받은 돈은 100만 불밖에 안 됐는데 우리나라에 그 친구가 벌어준 돈은 그 수천 배는 됐을 텐데 정말 유능하고 좋은 친구였고 나의 소꿉동무였지만 나는 그의 부탁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매서한 각오가 없이는 결코 이 싱가포르의 부정부패 사슬을 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국민들이 나를 신뢰해 준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그렇게 두 생각이 동시에 교차하는 거죠. 잘났다. 그렇지만 그 친구 가족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는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는 논리를 많이 쓰는데 사실 우리는 리더의 자리가 되는 요구하는 이 거룩한 냉혹함을 어느 정도 이해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한테 그렇게 대들고 막 하던 제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가 담임 목사 되고 얼마 안 돼서 저한테 카운셀링이 왔어요.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부목사들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죠. 그렇게 자기가 할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막 대든다 그래서 내가 참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 한다는 그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당은 야당 해봐야 되고요. 야당은 여당 해봐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부모에게 불효한 것은 반드시 또 자식한테 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리더의 자리는 쉽지가 않습니다. 많이 울어야 되고요. 저도 이렇게 담임 목사 되면서 이게 참 시각이 바뀐 게 많습니다. 가장 친한 사람의 부탁인데도 전체적인 질서를 위해서 할 수 없이 못 해주는 것도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얼마나 많은 리더들이 겪고 지나가겠습니까? 그래서 리더의 자리는 뼈가 시리도록 외로운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친한 사람들로부터도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 그런 말을 자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의 자리에 서봤을 때 진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정 알게 되죠. 하나님은 호소할 때도 없고 하나님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래서 리더의 자리에 섰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된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그 왕궁에서 하루에 3번 기도한 게 형식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식사기도처럼 하나님 땡큐 그러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만큼 힘들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민자 출신에 백도 없고 아무 혈연 지연 없이 자기 실력으로 올라갔는데 그 바벨론의 왕국의 그 암투 게임. 요즘 여러분 뭐 대물이나 그런 정치 드라마 보면은 얼마나 뒤에 파워 게임이 치열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인종도 다른 다니엘이 바벨론 왕국에서 견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아침 먹고 회의하고 부대끼다 보면은 다니엘이 탈진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리더십의 절정은 그래서 저는 역시 기도하려고 꿇는 무릎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부모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교회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목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CEO가 되면 사장이 되면 잘 다스리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아는 CEO 분들한테는 항상 이 기도 의자를 자주 선물하는 편입니다. 사무실에다 이렇게 다리 딱 괴고 앉아 무릎을 꿇고 앉을 수 있는 기도 의자를 놓고 항상 기도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리더의 외로운 심정은 제일 잘 아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는 그런 리더 되기를 바랍니다. 리더는 또한 자신의 힘을 잘 통제해야 됩니다. 셀프 컨트롤이기보다는 이 파워 컨트롤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어 장치가 없는 것은 위험합니다. BMW나 벤츠 같은 최고급 차들은 아주 강력한 그 엔타이-락, 그 강력한 그 자동 브레이크 시스템이 강하게 걸려 있죠. 속도가 빠를수록 브레이크가 없으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리더는 힘을 가진 존재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 우리가 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 광야 생활하던 다윗이 정오의 태양이 자결하던 그 상황에서 피로와 갈증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쪽에 보니까 이 베들레헴의 우물이 있는 거예요. 누가 가서 저 우물물 한 개만 떠다 줬으면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이쪽은 도망자들인데 그 우물은 그 무서운 전사들인 블레셋이 겹겹으로 둘러싸고 있는 그 한가운데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실제로 떠오라는 말이 아니고 너무 목마르니까 아유 누가 좀 떠왔으면 그랬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옆에 있던 세 명의 부하가 목숨을 걸고 카미카제처럼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블레셋의 대군도 깜짝 놀랐죠. 이런 미친놈들이 다 있나. 설마 물 한 바구니 뜨려고 단 세 명이서 이 적지를 돌파할 줄 몰랐죠. 그래서 이러고 있다가 이 세 명의 부하는 죽을 고생을 해서 뚫고 들어가서 물 한 바가지 퍼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적이 정신을 차렸을 때쯤은 이미 상황이 끝나 있었는데 어쨌든 뭐 세 명은 죽을 뻔한 거죠. 가장 사랑하는 장수들 세 명이. 그래서 그래도 자기 주군이니까 좋아가지고 물 드세요 그리고 딱 갖다 주는데 이미 온몸에는 상처투성이. 그걸 보면서 다윗이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달은 거예요. 다 목마르고 다 힘든데 리더인 자기가 철없이 마시고 싶다 한마디 하니까 부하들은 거기다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갔다 온 거지.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보고 눈물이 나서 마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땅바닥에 쏟아버립니다. 왜냐하면 다 부하들도 다 목마른데 자기만 이렇게 마신다는 것이, 그리고 자기 때문에 부하들이 목숨 걸었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주님, 이건 이 사람들의 목숨값이 아닙니까? 저는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이 다윗의 그 스토리에 나오는 성경의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죠. 이 에피소드는 리더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얼마나 간구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리더는 사자와 같거든요. 굉장히 힘이 셉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기업체 여자 회장님이 카리스마가 무서워요. 그런데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큰 기업이에요. 한 번은 그분 경영하는 그 리조트에서 제가 리더십 강의를 끝난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러 갔더니 그분이 내려오셨어요. 그때 중역들이 쫙 도열했는데 우리 밥 먹으려고 이렇게 테이블에 앉았는데 너무 어색한 자리. 밥은 좀 희덕거리면서 떠들면서 먹어야 되는데 이 새카만 양복 입은 중역들이 딱 한 10명 앉아서 갖고 그냥 웃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분위기 풀려고 그랬죠. 회장님, 역시 회장님 오시니까 이 중역분들이 어려운가 봅니다. 그랬더니 그 회장님이 최대한 나한테 나이스하게 웃으시면서 목사님, 저는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장님, 그래도 사자가 웃는 게 토끼가 인상 쓰는 것보다 무섭죠. 그랬더니 막 중역들이 여러분처럼 막 웃었어요. 그랬더니 그 회장님이 쫙 째려보면서 웃기나. 그 다음에 그 중역들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래요. 그 리더는 자기 생각하는 것보다 영향력이 커요.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만 해보라고 얘기했을 뿐인데
이미 예산 투입해가지고 그냥 일 다 벌려놓는 거예요. 어떤 스태프에서 저 사람 좀 문제가 있구만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 즉시로 그 사람은 그 조직에서 왕따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무슨 말을 했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그 말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길거리에서 쫙 데모하는 그 사람들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 참을 수 없다. 북한을 포격해라. 막 공격해라. 막 이렇게 아무리 떠들어도 실제 대통령이 나와서 2시간 후부터 포격할 것입니다. 이러는 거랑 확 다른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데 그래서 자기의 힘을 절제해야 됩니다. 컨트롤해야 됩니다. 첫째 컨트롤은 함부로 모든 일에 개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일이 다 이렇게 잔소리하는 리더를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다 관여하면 아무 일도 안 되죠. 리더는 관리자, 매니저가 아닙니다. 관리자는 일을 챙기지만 리더는 사람을 챙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못 믿겠으면 처음부터 세우지를 말든가 사람을 세웠으면 사람을 관리해야지 일을 따지기 시작하면은 누가 힘들어서 그 일을 하겠습니까? 정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툭하면 대통령 나서라, 정부 나서라 그러지만 사실 선진국일수록 작은 정보를 지향해요. 스위스에 가보니까 대통령을 1,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데 누가 대통령인지도 몰라요, 잘 스스로. 스스로 국민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 바로 성숙한 나라죠. 대부분의 문제들이 당장 리더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급한 것 같아도 그렇지는 않아요. 자 보니까 문제를 문제화시킴으로써 더 큰 문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말이지만 큰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것처럼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몰락한 한 재벌 그룹의 회장의 문제도 그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본능적으로 자신이 다 판단하고 개입하는 바람에 부하들이 아주 수동적이고 무책임한 자세를 갖게 됐죠. 나중에 그 어떤 경영진도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것이 회장이 다 시켰거든요. 아무에게도 힘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책임질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힘을 관리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다 나서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문제를 문제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둘째로 리더는 자신의 감정을 잘 절제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아이디어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성 코드랑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없는데 따뜻한 사람 주위에 사람이 많은 거예요. 위선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은 항상 변하는데 리더가 너무 화난다고 확 화풀이 해버리고 기쁘다고 또 너무 확 기쁘다고 해버리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은 힘들어요. 중국의 전설적인 거상이었던 호서람이 한 유명한 말을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 글의 타이틀은 호랑이는 아무 데서나 성과를 부리지 않는다는 타이틀이었어요. 능력을 갖춘 사람은 대개 성깔이 있는 편이지만 자기 집안에서는 절대 성과를 부려서는 안 된다. 집에서는 호랑이 같으면서 밖에서는 얌전한 고양이 같은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나는 보지 못했다. 떠들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으면 되지만 일단 소란을 피우면 지도자가 소란을 피우면 사람들이 놀래게 된다. 평소에는 자신의 기계를 드러내지 않다가 위기가 닥쳤을 때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발휘하는 사람만이 진짜 지도자다. 그러니까 어른 같은 정열, 불 같은 침착함이 바로 이 감정을 절제하는 그 리더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세 번째로 이 리더는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보스는 부하 팀장들이 무슨 프로젝트 갖고 가면 습관처럼 괜찮아라는 말을 괜찮네라는 말을 썩군 했습니다. 그럼 그 하라는 건 줄 알고 다들 죽어라고 일을 추진해 놨다가 일이 안 되면 요행이 잘 되면 아무 말이 없지만 안 되면 꼭 그 사람 하는 말이 내가 언제 하라 그랬냐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보스가 괜찮아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줄 알고 안 하고 있으면 그래서 다른 경쟁사가 그 아이템 성공시키면 내가 하라 그랬는데 왜 안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 직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말로 괜찮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제가 그래서 풀어줬어요. 괜찮다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관계하지 아니하다의 준말이에요. 괜찮다는 말이. 물론 그 사람은 그거 알고 쓴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비겁한 리더죠. 리더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욕을 먹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지도자겠습니까?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결정하지만 한 번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리더는 그 힘이 크기 때문에 그 의도적으로 부드러운 사랑을 부하들에게 베풀어 주는 그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지만 그를 경호했던 비밀 경호원들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사랑이 많았던 대통령은 없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크리스마스 날 밖에 허연 눈을 맞고 경호원들이 서 있으니까 대통령이 쫓아나와서 추운데 들어와 있으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각하. 경호원은 밖에 있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좀 들어왔다 나오더니 뜨거운 코코아를 또 갖고 나오더래. 이거 마시면서 하라. 그러고 한 20분 있다가 또 안 되겠더니 나오더니 머리에 눈을 털어주면서 자기 코트를 딱 벗어주고 가더래. 조금 있다 나오더니 손난로 같은 걸 갖고 와서 쥐어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밀 경호원들은 평생을 그 존 F 케네디의 그 사랑을 잊지 않았다고 하죠. 중요한 것은 이 리더의 그 영향력을 사랑으로 계속 뿜어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리더는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만의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리더가 되면은 우리는 이제 유행을 민감해야 된다, 남의 걸 잘 배워야 된다고 하지만 남의 걸 잘 배우는 것도 괜찮지만 자기 브랜드가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최고의 브랜드입니다. 한국이 일본과 똑같은 방법으로 일본 음식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계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자기만의 컬러를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70, 80년대에 우리 콜라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이게 뭐냐면 부동의 그 콜라 업계 1위는 코카콜라였죠. 예. 코카콜라 다음은 어디겠어요? 펩시죠. 그런데 1등과 2등의 차이가 굉장히 컸어요. 코카콜라 전체 매출액과 펩시와 뭐 나머지 매출액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이 갭을 갖다가 한 13%를 따라잡은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콜라 전쟁이에요. 펩시가 어느 날 TV 광고로 뭘 했냐면은 요만한 샴페인 그 잔에다가 두 개를 딱 넣고 하나는 코카콜라, 하나는 펩시콜라를 넣은 다음에 코카콜라 애호가들한테 시음 테스트를 한 거예요. 어느 게 더 맛있냐. 그랬더니 젊은 코카콜라 애호가들이 전부 다 펩시가 더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TV 광고로 탁 뭐가 나갔냐면 펩시, the taste of a new generation. 신세대가 선호하는 맛, 펩시 딱 나갑니다. 그게 전 미국으로 방송을 타면서 코카콜라가 격노했죠. 아니 이건 펩시의 음모다. 이건 거짓된 연구 결과다. 그러면서 막 법정 소송도 불사하겠다 그러면서 좀 캥겨가지고 자기네 자사 직원들 대상으로 실제로 시음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렇게 이렇게 캠페인자를 따랐던. 그때 한 80% 이상이 펩시가 더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카콜라가 너무 경영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거칠고 톡 쏘는 전 세계에 딱 2명밖에 모르는 그 레시피를 그 코카콜라의 그 맛이 이제는 안 통한단 말인가? 신세대 때문에 바뀌었나? 그래서 몇백만 불을 투입해서 이 R&D 팀이 붙어가지고 펩시를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음료를 개발해라. 그래가지고 새로운 음료를 개발해가지고 다시 신세대한테 테스트해봤더니 이번에는 코카콜라가 더 맛있다는 거야. 바로 이거야. 그래서 그렇게 만든 콜라 이름을 뉴코크라고 이름 붙였어요. 이건 이제 이걸로 이제 펩시를 꺾을 거야. 그리고 이제 뉴코크를 대대적으로 출시를 아이패드처럼 확 내놨는데 돌아온 것은 수많은 반품 그리고 수많은 화난 소비자들이 저를 포함한 그 당시에 많은 화난 소비자들이 어떻게 코카콜라가 이렇게 그 맛을 배신할 수 있냐. 옛날 코크로 돌려다오. 벌써 몇 개월 만에 매출액이 그냥 바닥을 기면서 10몇 프로가 다운되면서 펩시가 13%인가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갖고 코카콜라가 놀래가지고 이거 전부 다 물론 저희 항의 편지도 한몫을 했겠지만 이거 뉴코크를 다 걷어들이면서 클래식 코크라는 걸 다시 내놨지만 이미 데미지는 가버렸어요. 코카콜라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한 설문조사를 거쳐서 분명한 R&D 팀에서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새 제품을 만들었는데 왜 이게 안 먹혔을까? What did we do wrong?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를 해갖고 자기는 자기 분석을 못하니까 제3의 하버드 컨설팅 업체한테 분석해달라 그랬어요. 컨설팅 업체 연구 결과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손자병법에 보면은 적이 잘하는 전장으로 끌려가서 싸우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싸움을 잘하는 적과 수전을 치르지 말고 산악전에 능한 적과 산에서 붙지 말고 내가 능한 싸움터로 적을 끌어오라는 말이 있어요. 다도해에서 싸웠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왜군을 제압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기본적인 원리를 코카콜라가 깜빡한 거예요. 이 펩시 그 시험 테스트를 어떻게 했는지 잘 보세요. 요만한 샴페인잔에다 따른 거예요. 자, 그런데 샴페인 잔에다 이렇게 여러분 코카콜라 따라서 마셔본 적 아무도 없죠. 콜라는 그렇게 마시는 게 아니에요. 더운 여름날에 이따만한 그릇에다가 얼음 넣고 팍팍 해갖고 그냥 벌컥벌컥 막걸리 들이키듯이 들이킬 때는 이 거칠고 톡 쏘는 코카콜라의 맛을 따라갈 자가 없지만 그걸 너무나 정확하게 아는 펩시는 물고 단맛이거든요, 조금. 그래서 샴페인 잔에다 넣은 거예요. 온도도 다 빼버리고. 그랬을 때는 물고 단 펩시의 맛이 샴페인 맛처럼 누구한테든지 어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 테스트를 정확하게 하려면 이따만한 비초에다가 얼음 넣고 다 넣어갖고 했으면 얘네들이 분명히 이겼을 텐데 문제는 코카콜라에 우리는 넘버원이라는 자존심이 그런 객관적인 냉정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만 이 펩시한테 졌다는 이 자존심 때문에 펩시의 전장으로 끌려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몇 천만 불을 들여서 한 그 새 뉴코크는 펩시 워너비, 펩시가 되고 싶은 코카콜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코카콜라를 코카콜라 되게 만들었던 그 자기의 브랜드를 버리고 펩시 쫓아갈 척 하다가 망한 거죠. 그래서 그때 나온 유명한 말이 The dumbest mistake by the smartest company. 가장 똑똑한 기업이 한 가장 멍청한 실수. 자기 자신의 브랜드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았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다. 저는 우리가 세계화하면서 미국도 배우고 일본도 배우지만 그 중심에 한국의 한국 자신만의 오리지널 브랜드가 있어야 됩니다. 리더는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소리에 귀를 열어두지만 결국에는 자신만의 음악을 연주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이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를 바라볼 때 옆집의 개랑 비슷하게 키우려고 그러지 말고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음악을 연주할 수 있도록 잘 봐야 합니다.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죠. 또 한 가지 우리 리더에게 중요한 것은 교만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냉정한 자기 평가를 항상 하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굉장히 이름만 대면하는 그 대기업의 그 미래전략연구 중역진들의 리더십 강의를 간 적이 있는데 강의가 끝나고 어떤 사람이 손을 들어서 물어봐요. 아주 교만한 폼으로. 우리가 리더십에 대해서 더 배울 게 뭐가 있나요? 왜냐하면 그때 그 기업이 일본 굴지의 라이벌 업체를 꺾고 세계 1위로 부상한 딱 그때입니다. 교만이 얼마나 충만하신지 이 중역들 듣는 자세가 딱 이러고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리더십의 그 중역이 한 말은 네가 뭐 우리에게 리더십에 대해서 가르칠 게 더 뭐가 있느냐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해줄까 하고 다 저를 보길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저는 그때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한 2000여 년 전에 고대 사회를 패권을 양분하고 있던 나라는 아프리카의 맹주 카르타고와 신흥 강국 로마였다. 이 로마와 카르타고는 수백 년 동안 고대 세계의 그 맹주자리를 놓고 팽팽하게 맞선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로마가 카르타고를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마치 미국과 소련의 냉전에서 미국이 이긴 것과 똑같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카르타고의 불타는 수도를 보면서 로마의 병사들은 마침내 만세! 몇백 년에 걸친 라이벌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이겼다! 그러고 환성을 지르고 있는데 정작 그 역사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스키피오 장군은 불타는 카르타고를 보면서 한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부관이 와서 물었어요. 장군이시여. 장군은 이제 로마 최고의 업적을 이루었는데 왜 이렇게 우십니까? 그랬더니 스키피오 장군이 그 말을 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우리가 웃을 수 있겠지. 그러나
가장 큰 적이 사라져버린 지금부터 우리 로마는 말할 수 없는 자만과 승자의 혼미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이제 우리는 점점 국력이 쇠약해져서 우리 국민들은 긴장감을 잃고 타락하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우리들도 저 카르타고처럼 더 강인하고 새로운 적에게 짓밟히게 될 것이다. 나는 불타는 카르타고에서 언젠가는 다가올 로마의 운명을 생각하고 오는 것이다. 정말 그렇죠. 몇백 년 뒤에 정확하게 야만족들에 의해서 로마가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 스키피오 가문은 뛰어난 장군들이었지만 그 할아버지 때부터 카르타고와 싸우면서도 카르타고를 멸망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었어요. 왜냐하면 카르타고가 있기 때문에 로마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강력한 적이 있으니까 교육,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로마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딱딱 단결하면서 올 수 있었는데 저 적을 없애버리고 나면 로마는 말할 수 없는 승자의 혼미 속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한 거죠. 저는 그래서 그 질문을 한 그 임원의 눈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본의 그 업체를 꺾고 세계 1위로 등극한 것을 축하한다. 그러나 나는 이 시점에 이 회사가 이 스키피오의 눈물을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때까지는 이 일본 업체를 꺾기 위한 것이 비전이었다. 1등이 되기 전까지는 무슨 비전이 필요했니? 1등 되는 게 비전이지. 그러나 1등이 되고 나면 이제 아무도 비전을 말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1등이 되고 나면 모두가 전력이 노출된 너를 꺾으려고 달려들 것이다. 너는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경기를 늦추고 있는 동안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제 적이 되어 너에게 달려들 텐데 이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새로운 블루오션을 만들면서 너희들은 가야 되는데 그럴 자신이 있는가? 내가 볼 때는 이 기업은 아직 산업화 사회에서의 1등이 되기 위한 것까지는 가지만 새로운 창조적인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아직도 한참 멀었다. 그 눈물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챔피언의 자리는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여러분이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려면 지금 여기까지 올라간 임원들이 최일선의 R&D 최일선에 투입해서 다시 개척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전쟁터를 떠난 장군은 그때부터 타락하는 법이다. 이제 1등이 된 여러분은 2등부터 10등까지를 이제까지는 1등 기업이 되기 위해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건강한 나라의 경제 생태계를 걱정해 줘야 된다. 미국의 메이저리그가 강한 것은 마이너리그가 탄탄하기 때문이다. 한 그루의 거목이 되는 것도 좋지만 거대한 숲을 만들어야 되고 앞으로 합청업체들과의 관계도 덕스러워야 될 것이다. 그런 자세가 없이는 그런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창조성의 몸부림과 그런 겸손하게 또 하청업체들을 품고 가는 그런 겸손한 마음 없이는 이 1등의 샴페인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랬더니 그냥 물을 끼웠는데 조용해졌어요. 다시는 안 부르겠구나 그러고 왔는데 그 최고 경영자한테 그 전화가 왔어요. 앞으로 모든 이사 승진하는 간부들은 이 강의를 듣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한 5년 강의를 했죠. 중요한 것은 챔피언의 진정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가 어떻게 오래 그 승리를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업은 항상 어제 성공했던 요인 때문에 오늘 망하는 거거든요. 늘 겸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리더십의 부드러움과 강함의 시너지를 다루면서 우리는 약할 때 강해진다는 것. 위선자라는 말 우리가 자주 쓰는데 이 위선이라는 말이 한자로 거짓 위자에다 착할 선자를 씁니다. 즉 착한 척 위장하는 것이 위선이라는 뜻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래요. 도덕적 결벽증이 결국 위선을 만드는 거죠. 미국 서부의 한 대형 교회에서 이렇게 뜻밖의 치명적인 도덕적인 죄를 짓는 사람들을 좀 조사를 했대. 크리스찬들 중에서. 그러니까 잘 믿는 목사님, 장로님, 그런 교회 리더들이 성적인 스캔들에 빠지고 무슨 뇌물수수에 연루되고 이런 사건들 맞았을 때 이분들을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대부분이 평소에 나는 절대 그런 죄는 짓지 않는다고 선포하던 도덕적 결벽주의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여자 문제는 없을 거야 라는 사람이 나중에 여자 문제 생겨요. 나는 절대 돈 문제는 깨끗해 라는 사람이 그게 생겨요. 왜냐하면 사탄이 그 교만을 딱 붙잡고 달려들거든요. 그래서 이 새 역사를 만든다고 남을 개혁하자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먼저 개혁돼야 될 대상임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야모토 무사시 한 말이 있잖아요. 나는 3살짜리 어린애랑 싸울 때도 몸조심을 한다. 나는 백전백승이야. 나는 꺾어지자. 이런 말 하는 사람일수록 망할 확률이 높고 항상 최고의 지도자는 최고의 겸손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큰 집회를 가든 작은 집회를 가든 건방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큰 집회는 기도 많이 하고 준비하고 설교하지만 작은 집회는 우습게 보기 쉽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평생 그래서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선인과 악인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사실 훌륭한 리더라고 자부하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 속에도 항상 언제 흐트러질 수 없는 검은 가능성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가 큐티하는 시편의 반을 쓴 다윗이 여자 문제 때문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처럼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 묵상한 사람 봤어요? 다윗이 무너질 수 있으면요, 우리 중에 무너지지 않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이 난 거예요. 골든 맥도날드는 우리 안에 암살자 어사신 이고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은 암살자는 가만히 숨어 있다가 탁 튀어나오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증오와 열등감과 한과 이런 게 쌓여 있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피곤하고 어떤 순간에 이렇게 영적인 방어가 느슨할 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하던 분이 성적 스캔들을 빠지고 야한 동영상을 보고 돈 때문에 무너지고 탈진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리더는 나는 강하다고 말하는 리더가 아니라 나도 내 안에도 타락하는 다윗의 가능성이 있다. 내 안에도 약함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건강도요, 나는 겨울에 감기도 안 걸려라고 자랑하는 사람보다 항상 골골 80처럼 몸은 약하지만 툭하면 아프면 약 쓰고 병원 뛰어가는 사람이 가늘고 길게 삽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있잖아요.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전원의 그 배터리 핸드폰이 있잖아요. 배터리는 언젠간 떨어지게 돼 있어. 그렇지만 전원에 연결되어 있는 거는 오래 가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없이는 그냥 배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흐트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아무리 강한 척하는 사람도 가족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보완해주고 때로는 거룩하게 희덕거리기도 하면서 서로의 약점을 붙들어줘야 돼요. 그 누구가 혼자 오래 갈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완벽한 리더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연약합니다. 그 연약함을 항상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늘 도움을 구하고 형제 자매에게 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오랫도록 열매 맺는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저는 넘어갔다가 그럼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 어떡합니까?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다시 돌아와서 얘들을 데리고 가는 사람을 저는 리더라고 부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혼자만 쏙 넘어가지 말고 데리고 와서 남을 성공시켜줘야 돼요.